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블루 드림스라는 책입니다. 블루 드림스. 이 책은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썼죠?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올해 읽은 책 중에 솔직히 원탑은 저는 뭐 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폴리메스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가치관, 어떤 공동체 철학, 어마어마한 걸 바꿀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저는 폴리메스가 원탑이고 이 책은 진짜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 책을 2년 전, 3년 전에 읽었다. 저는 그럼 정신과 약을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진짜 꼭 읽으세요. 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안티프레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죠? 안티프레질은 여러분의 충격이 왔을 때 무너지면 안 되고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신과 처방을 받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생각보다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시스템이 안티프레질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거 막 이렇게 검색도 하고 어떤 책들도 보면서 제가 따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정신과 약을 제가 잘 끊어낸 케이스인데 부작용도 겪으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봤지만 이거 하나보다 정리가 잘 된 책, 이거 하나보다 깊이가 깊은 책은 솔직히 못 봤어요. 작가 본인이 또 예. 어렸을 때부터 약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심리학 박사인데 35년 동안 별의별 약을 다 먹습니다. 근데 안 먹으면은 못 살아요. 대신 먹은 대신 몸을 어마어마하게 망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왜냐면 우리 태연 PD도 옆에 있는데 태연 PD도 지금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걸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제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오늘 왜냐면 거기에 100% 정답은 없지만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스펙트럼을 정답 쪽에 많이 올려갖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 뭐 조증약, 조울증약, 우울증약, 조현병약, 그다음에 뭐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일종이죠. 그래서 불안장애 약, 이제 그런 약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약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다음에 A부터 Z까지 나와 있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우린 과연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음. 여러분의 판단에 뭐 배경을 그다음에 근거를 확실히 올려줍니다. 확실히 올려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거를 딱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 우울증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이 책을 읽고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먹어서 저도 세로토닌 양을 조절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먹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저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일반 병이랑 다른 거예요. 일반 병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병원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약에는 이 약을 처방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렇게 없지. 생각할 수밖에 왜 병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기 음.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과술은 그냥 인류가 그 다음에 의료 관계진들이 그 다음에 뭐 의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눈부신 발전으로 이뤄낸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외과적으로 여러분이 다치고 뭐 째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도려내야 될 때 그냥 뭔가 부러졌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병원에 가시면 돼요. 속칭 환원주의적 접근이 잘 먹히는 예. 그런 구간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내과적 질환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정신과적 질환은 제가 이 책을 진짜 2번 제대로 읽었거든요. 읽고 나니까 이제 발전을 할까 말까다. 많이 발전해 왔지만 다른 병 그러니까 외과나 내과에 비해서는 아직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자동차 뭐 이게 전자기기에 비유하면 배터리 같은 것 같아요. 다른 여러분이 거는
기하급 수도로 발전했는데 네. 배터리는 그게 한계가 딱 있잖아. 아니, 발전이 안 이거는 되잖아.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나온 약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을 읽었으면 저도 그 프레임에 빠져서 그래요. 우울증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걸 읽었으면 저는 운동을 더 많이 했고 먹는 거를 신경 썼었고 유대를 넘기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일을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세로토닌 죄액수 억제제 끊었을 때 여기 어떤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례랑 똑같은 부작용을 겪어요. 어떠냐? 머리에서 전기가 튀는 느낌이에요. 팍팍팍팍.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두통이 있어서 가는데 여러분 두통은 또 목 질환이랑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에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통이 있으면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었으면 우울증 약을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우울증 약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부작용도 너무 많아. 왜냐면 그다음 음모론도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신과 관련 질환으로는 그냥 쩌리 레벨이고 이 로렌 슬레이터 작가는 35년 동안 자기가 그렇지. 심리학 박사라서 직접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최상위 전문가인데도 자기가 35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여기서 나한테 지식을 알려주면서도 자기는 먹었다고요. 핵심이야. 이 책을 써놓고도 드시지 않아. 예. 그럼 왜 먹냐? 이 사람은 나보다 그 정신으로부터 정신 질환으로부터 얻는 고통이 10배, 100배 크기 그런 것 때문에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쓰면서 자기가 35년 동안 너무 인생을 괴롭게 살아서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 읽으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이런 정신질환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쓰세요. 특히 문학적 글쓰기를 잘 하시거든요. 자신이 이제 겪었던 그런 정신질환들을 표현을 하는데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더 뭐랄까 슬프면서 와닿다고 해야 되나?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환각 보는 것들 또 힘든 어려움 그 아픔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안 걸려봤지만 이게 진짜 진짜 고통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표현을 너무 잘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걸려봤잖아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것 우리가 같아요. 여자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 아무리 이해를 해도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약간 요 표현으로 하면 딱 알아들 것 같아요. 자녀 안 키워본 분들이 간접으로 자녀를 이렇게 아이들을 본다고 해서 그 자녀 키우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칭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간극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 같더라고요. 그 끝판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약하게 걸려서 실제로 2년 동안 먹었고 약을 2년 동안 먹었고 끊었고 저도 부작용도 걸려보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타까운데 제가 뭐 이렇게 이게 일단 저는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어떤 적도 있었냐면 고 작가님이랑 회의하자고 모여놓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때가 뭐 최고 힘들 때였지. 그래서 누워 있다가 헤어졌어요. 아니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숨이 안 쉬어서 형 말이 안 나 가야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표현 중에 가장 그나마 와닿았던 건 이렇게 와닿았던 것보다 이해가 됐던 거는 종? 그거는 조금 이러면 되게 고통스럽겠다. 그래 내가 표현을 잘했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여기 잘하신다는 거지. 원탑. 근데도 이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현 실제 당사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읽으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냐면 내 주변에 보통 내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이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완벽한 공감이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지. 야, 너 그렇지. 남자 새끼가 무슨 리더가 너 하면서 그러면은 그러면 형 깃방망이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여기서 부작용 제일 심한 약 한 달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여기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쓴 자료를 근거로 제가 몇 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은 우울증에 대한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제가 저는 먼저 다 읽었으니까 지금 태연 PD는 읽고 있는데 벌써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 우울증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고통이 레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바로 약에 손에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약회사는 새로운 항우울증 테스트를 할 때 단 2가지 연구로 약의 효과를 증명하면 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FDA에서 승인한 SSRE의 비공개 연구 결과를 살펴본 이들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데이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는 약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예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항우울제 6종, 셀렉사, 이펙사, 팍실, 세르존, 졸로프트, 그리고 그 우울증의 약이 프로작이 그러는 거거든요. 돈도 제일 많이 벌고. 프로작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47건 중 진짜 약이 속임약을 능가한 것은 겨우 21회였다. 반타작도 안 되는 수치다. 또한 FDA는 약이 속임약보다 정확히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이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임상이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로 사람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47건의 임상 실험에서 호전된 환자의 점수를 평균을 내보니 진짜 약은 속임약보다 2점밖에 높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속임약 연구 프로그램의 부책임자였다 했던 어빙 키어 씨는 이 차이가 미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근데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분 나올 거라니까요. 먹지 말아야겠다. 아니라니까요. 이걸 읽어보면은 누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누가 우울증 약을 안 먹어야 되는지 그 판단 근거가 되게 명확해지실 그리고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약을 안 먹었을 때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음. 플라시보 속임약이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음식 먹으면은 조금 우울증에 도움이 된대. 예를 들면은 설탕 끊으면 우울증이 도움이 된대. 뭐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어떤 음식과 어떤 여러분의 정신 상태의 인과관계가 예를 들면 커피는 각성이잖아요. 그냥 설탕을 끊으면 도움이 되는데 벌써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몸에 나쁘지 않은 식이요법을 갖고 접근했을 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되게 높아진다. 특히 운동. 그러니까 저는 정말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약을 끊을 시기에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을 움직임의 힘. 읽으면서 운동을 진짜로 열심히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호르몬과 화학 물질들을 몸에서 자연 생성을 해서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약이 단계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에 먹었던 거는 세로토닌 제흡수 적제인데 제가 어느 제약 사건인지 모르겠거든요. 프로작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파바바박 이렇게 튀는데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누가 옆에서 딱 비교해 드리면은 계속 종 다음이에요. 이제 종은 제가 아팠을 때고 누가 내 머리에 종을 씌워서 때리는 건 제가 아팠을 때 현상이고 부작용은 이렇게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걸 누가 계속 끄는 것 같다니까요. 전기가 마치 튀는 것처럼 여기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거를 저는 되게 메타인지가 높은 상태에서 이거는 운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책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음. 그런 전략 세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약을 먹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255쪽으로 가면은 이 책은 접은 게 너무 많아. 여기 있다. 평생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성인 환자의 우울증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니까 우울증 무슨 관련 증상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23%는 1개월 내 치료가 없이 완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 이런 수치는 이 책에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은 67%가 약 없이 여러분 난다는 거예요. 응? 근데 1년의 경우는 85%가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반면 약을 먹은 환자는 병은 점점 심해질 뿐이어서 우울증 증상이 발현하는 간격은 갈수록 좁아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항우울제로 회복했다가 약을 끊은 경우 우울증 환자의 상황은 특히 참담하다. 무수한 연구가 항우울제가 먹다가 끊을 경우 18개월 안에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70%라고 증명한다. 어디를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휘테커는 썼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다가 약을 끊은 우울증의 환자는 주기적으로 병이 재발했다. 더욱이 장기간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는 단기간 복용한 환자에 비해 재발 속도가 빠르고 재발 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약은 체내 생리작용과 뒤얽히고 결국 환자는 약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또 있다. 쥐에게 다량의 프로작을 먹이고 사망한 쥐를 해부하자 뉴런이 팽창하고 코르크스크루처럼 꼬여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어보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우울증 약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먹어야 돼.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모든 우울증은 그거예요. 모든 우울증 관련은 상담을 하면은 정말 많이 호전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책에 이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되게 그게 여러분이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랑 상담을 하면은 그냥 좀 호전돼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상담했냐를 상관관계를 내봤는데 0.01 나와. 0.01. 뭐 없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0에서부터 그러니까 1까지라고 했을 때 0.01이 나왔을 1은 그러니까 완전히 상관이 그렇죠. 있다는 거고 0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건데 0.01이 나왔다는 거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담 받는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누구한테 받느냐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 듣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서명명하기 글만 써봐도 무조건 효과가 좋아져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 메일도 많이 받아보고 성장 메일도 많이 받아보고 당장 우리 태연 PD랑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태연 PD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했지만 누군가 이거를 대화를 나누고 이거를 꽁꽁 이게 뭐랄까 혼자 끙끙 앓으면은 꽁꽁 싸매버리면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관계를 갖고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네. 않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그냥 귀찮으면 이 새끼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 갖고 너 널널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이런 얘기야.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엔 너무 사람들이 말만 하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들어주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고 작가님이랑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다른 책들 읽으면서 막 얘기를 한 거가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떤 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 이제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누구하고 상담을 받는 거와 상관관계가 없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담 기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기법 간에도 상관관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인증된 그 상담 기법 이론은 효과가 비슷합니다. 어떤 게 엄청 우월하고 어떤 게 나고 그게 아니에요. 상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책이 저는 진짜 리마커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이제 뭐 세로토닌 양을 늘리려고 먹는 건데 그냥 어떤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리마커블한 게 저는 이거예요. 하지만 의학과 과학 논문으로 플랑크상을 수상하고 퓰리처상 공공 서비스 부분 최종 후보로 올랐던 로버트 히테크 아까 잠깐 나온 사람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는 세로토닌 촉진제가 화학적 불균형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유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제약회사 광고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신경의 말이라고 이 뭐라고 하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격으로 약이 나오는지 보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수많은 과학자가 이 불균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리가 약을 엄청 먹고 있는데 그거의 증거가 아직 생각보다 잘 없다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약은 그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하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이 이런 뇌 속의 화학적 불균형이란 증거가 없다는 거지. 한원주의가 안 먹히고 복잡계라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계속 책 읽으신 분은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게다가 우울증 환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를 비교해 보니 행복한 집단이 우울 집단보다 세로토닌이 꼭 더 많지도 않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행복한 집단의 세로토닌 수치가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론이 너무 많은 네. 거야. 연구 결과가. 연구진은 뇌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현병이 나타난다는 가설에 따라 조현병 환자와 조현병을 앓지 않은 사람의 도파민 수치도 비교했다. 세로토닌 연구와 비슷하게 조현병 환자가 비조현증 집단보다 도파민이 더 많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도파민 적네? 이 약 먹어야 됩니다 하고 먹었는데 여러분 뭐예요? 세상을 평균을 내보면은 조사를 여러 개 해보면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약은 아까 이제 이 책을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20분짜리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이거를 쫙 다 읽어보면은 결론이 좀 나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왜냐면은 이 배경 지식 플러스 여러분 상황이 접해져야 돼요. 저는 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울증 약도 먹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작가가 여러분 그거예요. 누구보다 부작용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약을 많이 먹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왜? 그거를 먹지 않았으면 자기는 미쳐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삶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더 좋은 약이 나오길 바라고 뒷부분에는 금지된 약들도 네, 네. 빨리 잘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된다. 돼가지고 자기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진짜 이거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이 정도 읽었으면 좀 찐졸꾸잖아요. 여기 플라시보 이펙트만 읽어도 본전 뽑아 이 책은요. 너무 재밌고.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인과 관련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뭐냐 뇌과학과 심리학이에요. 이게 두 축이기 때문에 재밌는 소재인데 그냥 읽으면 재밌는 소재인데 이게 이 테마가 결국에는 정신질환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당사자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저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여기 플라시보 이펙트에 제가 했던 얘기 또 나와요. 저 작가님한테 읽고 따로 얘기해줘갖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어떤 사람이 암 걸렸는데 그거 이게 약인 줄 알고 주사 맞고 나.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암이 이만해져. 근데 그 의사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효과도 없던 약인데 왜 먹고 암이 났을까? 종양이 쪼그라들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식염수 넣으면서 이거 다시 개선했는데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놓으니까 또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근데 뉴스에 또 나와. 아예 그 약은 판매 중지가 됐다. 그 약 보자마자 며칠 있다 죽습니다. 두 번을 반복을 해. 이 사람은 플라시보, 노시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이게 뻥친 사례는 아니고 이게 플라시보에서 가장 리마커블한 사례 중에 하나여갖고 플라시보에 나오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불화가 아니라는 거고. 네,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별의별 플라시보가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영양의 비밀이 많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전문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좋은 분야가 있고 아니라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그걸 참고를 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이 정신질환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먹는 거는. 그래서 정말 나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약, 내가 지금 약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사 선생님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박사님들 결국 본인 몸을 연구를 해본 거잖아. 고민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목도 알게 되고 또 운동도 하게 되고 자기에게 맞는 솔루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책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약 주면은 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해본대요.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차이가 스펙트럼 되게 심하대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교육에 막 자기는 고민이 많대. 이게 교육 수준의 차이인가 아니면 태도의 차이인가 이런 거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고 이 책은 정말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책은 마지막에 저는 다른 챕터 읽으면서 영양의 비밀 생각났는데 영양의 비밀 막판에 가면 좀 철학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철학책이지. 이 책도 좀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플라시보 넘어간 그 다음부터는 저는 좀 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좀 철학적이라고 생각해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 작가님이 아까 고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말 그대로 글발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갖고 최고 수준이지. 너무 좋고 관련된 것도 많이 받으셨을 거야. 이 진짜 나는 이 책은 다 뇌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 뇌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카테고리의 프레임의 효과에 갇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래했던 문학상 논픽션 부문 창작상 미국 음. 최고 수필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다. 예. 그거를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읽어가면서 정말 내공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고 작가님이랑 이거 읽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지 다른 책들, 영향의 비밀, 움직임의 힘, 그 다음에 뭐 플라시보 이펙트, 뭐 여러 가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막 합쳐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또 이 정도면은 진짜 봤으면 찐찐 쫄꾸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면은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에 결론이 점점 서고 있어요. 결론이 서고 좀 있어요. 예. 암울함이 암울할 정도로 왜냐면은 미국 사례에 그냥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여러분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여러분이 무뎌져요. 성적으로 아예 무뎌져 갖고 아예 성관계를 못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종류의 약을 미국의 여성 중 6명에 1명, 5명에 1명꼴로 먹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먹을 거니까 흐름이 그다음에 크잖아. 여기서 정말 저는 그 한 줄이라는 게 펀치라인이 있는데 진짜 리마커블 했던 게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 정신과 약 처방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과 질환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되게 리마커블한 거거든요. 그걸 다각도로 설명해줘요. 예, 그러니까 가설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선전하는 거에 비해서 보통은 관련된 약이 나오면 줄어들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뭘 기다리고 있어? 백신을 기다리는 게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치료제돈이 예. 나오면. 그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줄어들겠죠. 심지어 감기는 여러분 약이 없는 거예요. 감기는 그냥 지나간 거나 면역력으로 극복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 왜 가냐? 감기로 죽는 게 아니라 고열, 합병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병행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열도 내려주고 뭔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콧물 같은 걸 났을 때 콧물 좀 줄여주고 가래 줄여주고. 근데 뭐예요? 이 우울증 약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보합으로 들어가긴커녕 감소는 기대도 안 하고 보합은커녕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런 게 정말 개쓸데기 없는 말이고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럼 병원 가서 약 한 번 먹고 나면은 낫는 약인가? 근데 여기 우리 아까 봤죠. 한 번 약 잘못 먹으면은 중독되고 발현이 더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도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정말 저는 돌이키고 나보니까 그게 미친 발언인 것 같거든요. 우울증은 정말 전문가랑 진지하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최후의 처방받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은 꼭 마치 이걸 안 먹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울증 약이 나오기 전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나마 나아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좋아진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잘 듣는 분들은 인생을 완전 새롭게 찾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로렌 슬레이터 박사님 같이 몸은 버렸지만 35년 동안 정신은 버티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본인 얘기해요. 자기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책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아이도 둘이나 키워요. 약이 없었으면은 그러한 삶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것이 당뇨병, 뭐 고혈압 뭐 등등등등 많이 얻으셨거든요. 부작용으로. 그냥 몸이 완전 망가져요.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약이 나왔을 때 신드롬이 발생해요. 대박이다. 이걸로 다 날 수 있다. 근데 황달 생기고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별의별 약이 다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 이 로렌 슬레이터 작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오래 먹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공부한 다음에 자기한테 리튬을 처방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리튬은 여러분 자연 물질입니다. 자연 물질. 그래서 소금 같은 자연 물질인데 그거 처방 먹고 부작용 없이 치료한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이분한테는 안 먹혀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양의 비밀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건 나한테 맞지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사람 리튬이 딱 찰떡같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삶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다른 약은 없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해 가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상담으로서도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운동도 있고 먹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다음에 영양의 비밀에 나오잖아요. 이 장과 정신과의 상관관계도 잠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대세냐면은 왜 기능형이 대세냐면은 장 건강이 바뀌니까 정신 건강도 바뀌더라. 맞아요. 예. 먹는 게 엄청 상관이 있거든요. 먹는 게 정말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이 블루드림스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고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런 게 내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줄 얘기가 많아졌어요. 해줄 얘기가 많아졌어요. 딴 사람들한테.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의 내공을 만들고 여러분 신뢰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블루드림스를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여러분도 건강을 찾으시고 주변 사람도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